안녕하세요. 저는 신종하라고 하고요. 오늘 그 AI 시대에서 어떻게 오믹스 분석을 자동으로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 신종하라고 합니다. 피치에 오기 전에는 원래 마크로젠하고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서 일을 했었고요. 간략하게 자기부터 조금만 얘기 드리면 그냥 미국에서 저는 학부를 다 나왔고 그다음에 유럽 지놈 사이언스에서 바이오메디션 그다음에 최근 3개월까지 마크로젠 기술전략실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었고 거기 중에서는 뭐 AI나 클라우드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단순 바이오인포매틱이 아니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히치라는 회사로 이직을 하였고 이제 거기서 AI 관련된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AI 시대에서 오믹스 분석 큰 주제로 정했고 그다음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사이언티스트라는 터미놀로지를 이거를 어떻게 AI를 활용해가지고 구축을 하는지 좀 큰 그림에서 아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좀 더 뭐 질의가 있다면 좀 더 질의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구성을 땄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항목들이 사실 하나하나만 해도 뭐 2, 30분씩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어가지고 일단 바로 좀 시작을 하면 일단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면 거의 없는데 끝에 슬라이드 한두 가지에 저희 회사 제품의 데모 영상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해도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네, 그거를 제외하고는 뭐 타사 제품들도 당연히 조금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안내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바로 좀 들어가면 현재 오믹스 분석은 지금 뭐 아마 이미지는 아마 바이오인포메티션이나 그 오믹스 쪽에서 지노믹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많이 봤을 거지만 코스트 퍼 휴먼 지놈이 그 이제 모어슬로보다도 더 심하게 디클라인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저는 어차피 뭐 마크로젠에서 일했으니까 뭐 다른 스폰싱 회사들이 있어요.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일루미나 말고도 올티마 지노믹스 아니면 엘리먼트 바이오사이언스도 있는데 거기들은 진짜 올티마 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거기가 그 광고를 하는 게 호우지놈 휴먼의 그 데이터의 생산이 한 100달러 안에 되게끔 지금 어플라이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이 데이터 생산에서는 사실 발휘내기 되지 않고 금액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저희가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은 데이터 생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 인력들이나 그리고 이제 또 데이터 생산이 예전보다는 좀 쉬워졌기 때문에 요즘에 좀 다 멀티오믹스로 좀 분석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근데 이 멀티오믹스에 관련된 전문가들도 사실 그 특정 오믹스별로 한 가지 한 가지 한 사람들보다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어, 데이터 생산이 아니고 데이터의 양이 데이터의 다양성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사실 제가 마크로젠에 있었을 때도 그랬었지만 이게 대부분의 분석들은 한 7대 3 정도, 7 정도는 정형화된 연구를 따라가가지고 정형화된 파이프들을 따라갔는데 한 30%의 정도들은 연구자들이 그러니까 이미 있는 파이프라인에서 뭐 특정 부분을 툴을 다른 걸로 바꿔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요청들이 많이 올 거예요. 아마 스폰서 프로바이더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 연구를 할 때도 자기가 개발한 툴을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만 자기 툴로 변경해가지고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데이터의 다양성들이 많이 높아졌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형화된 연구 말고 비정형화된 연구도 진행하는 그 니즈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도 넥스플로어를 맨 처음에 했었을 때가 2020년, 2021년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넥스플로어를 너무 좋아하고 특히나 그 넥스플로어의 그 레슨 버튼, 그러니까 제가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 특정 부분에서 페일했을 때 그 부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걸 저는 BI로서 개발할 때 제일 좀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많이 사용했었었는데 그럼에도 넥스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미 유저가 디파인한 그 것들을 다 따라가잖아요. 뭐 NF4를 사용한다 그러면 NF4에서 디파인한 걸 따라가고 내가 NF4 말고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개발한다 그래도 내가 이미 정했었던 뭐 alignment tool, 뭐 variant calling tool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다 보니까 그 방금 전에 제가 말했었던 비정형 연구에는 조금 어울리지가 않는 문제들이 있고 이 데이터의 다양성도 계속 이런 툴들이나 계속 그런 게 개발이 되는데 그 예전에 과거에 좀 스탠다이제이션 돼 있었던 툴들만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힙업을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에이전트화를 시키면은 그래서 특정 툴 부분을 가는 걸로
싶다고 하면은 이제 그거에 맞춰서 얘가 파이프라인을 분석을 할 수 있는 코드를 짜가지고 실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아마 챗GPT가 2023년에 나왔는데 그때는 단순하게 아마 다 많은 분들이 다 사용하셨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챗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됐다면 요즘에 AI 사이언티스트 아니면 AI 에이전트로 말하는 거는 어쨌든 유저가 어떤 LMM, 그러니까 내추럴 랭귀지로 질문을 던졌으면 그거에 맞춰서 계속 실행을 하고 그게 검증을 하고 다시 그걸 생각을 하고 이 루핀을 계속 도는 거를 보통 AI 에이전트, 뭐 AI 사이언티스트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것들이 요즘에 최근에는 정말로 많이들 빅테크나 뭐 오픈 AI든 클로드든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바이옴니 같은 경우는 막 저번 미팅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아실 수도 있는데 바이옴니는 스탠포드에서 나오는 그 오픈 패키지인데 이걸 바탕으로 여기가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이 라이프 사이언스 바탕에 코사이언티스트 구축했고요. 케이덴스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 사이언스 바탕은 아닌데 얘네들도 그 본인들의 그 스킬들과 그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서 그 AI 사이언티스트를 만들었어요. 여기는 라이프 사이언스 스페시픽이 아니고 도메인을 좀 더 넓혀가지고 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구글 코 사이언티스트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클로드 사이언티스트도 나왔죠. 그 클로드 사이언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좀 바이오니하고 케이덴스하고 좀 다른 점이 본인 로컬에다가 그걸 인스톨하고 로컬의 컴퓨팅을 사용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좀 오케스트레이션이 되어 있죠. 물론 거기서도 모달이라는 그 컨테이너를 추가해가지고 뭐 GPU 바탕에 분석들을 돌릴 수 있긴 한데 어쨌든 기본 베이스는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 이 정도로 뭐 이렇게 스타트업부터 바이옴리아 스타트업, 케이덴스라는 스타트업부터 뭐 구글, 뭐 클로드 같은 빅테크들도 이렇게 다 이 업계가 들어오고 있을 정도로 요즘에 좀 각광받고 있고 이 LMM을 사용해가지고 좀 도메인을 좀 자동화하거나 좀 했었을 때 그 발리에이션이 클 거라고 생각하는 데가 좀 라이프 사이언스 쪽이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현재 상황이 좀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그냥 AI 코사이언티스트 이루는 좀 큰 그림들을 이야기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것들이 제가 말했었던 뭐 저희 회사도 그렇고 바이오니도 그렇고 케이덴스도 그렇고 뭐 클로드 사이언티스트도 그렇고를 좀 기초적으로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어, 그래서 뭐 아마 이 리액트라는 말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긴 있는데 리액트가 그 리즈닝 플러스 액트라고 해가지고 그 아까 전에 제가 챗 베이스에서 했었을 때는 보통 액팅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썼던 쿼리에 대해서 그거를 단순히 LMM이 다음에 나올 단어를 프리딕트 해가지고 그냥 답변을 내뱉은 형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결국에 에이전트가 실제로 그 다음에 단어 올 것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실행한 다음에 그 실행한 거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게 맞는다 틀린다 해가지고 다시 루핑을 돌려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최종 답변까지 그러니까 도달하는 거를 원해가지고 그 이런 리즈닝 플러스 액트 리액트 구조를 보통 구축을 하고 이게 보통 모든 에이전트 시스템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시중에서 많이 듣는 에이전트 시스템의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그게 뭐 코사이언티스트가 아니든 뭐 어떤 형식의 에이전트도 다 이 방식으로 실행한다고 보면 돼요. 어, 이제 뭐 아까 전에 하고 좀 더 연결되는 건데 결국에 자율 분석을 하고 실제로 여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코사이언티스트는 액팅이 결국 분석이 되니까 그다음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분석을 할지 아니면 뭐 분석에 대한 뭐 다음 서제스션을 줄지 뭐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당연히 여기 바탕으로 했을 때 코사이언티스트는 뭐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뭐 바이옴리부터 해가지고 모든 제품들이 결국에 이 그 사이테이션, 그러니까 뭐 크레디빌리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문헌에 대해서 보통 답변을 줄 때 문헌 베이스로 좀 답변을 많이 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 규정들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이루는 크게 세 축은 얘는 뭐 바이옴리든 저희든 케이덴스든 뭐 클로드 사이언티스트든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결국에 크게 보면은 계획 오케스트레이션, 두 번째는 컨텍스트 하네싱, 세 번째가 에이전트 코드 익스큐션. 근데 물론 각각의 분야에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엄청 디테일하게 나눠지고 이 하나하나만 솔직히 30분, 1시간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뎁스 있게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좀 정말 큰 개념들만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계획 오케스트레이션으로 넘어가게끔 되면은 어, 그 모든 에이전트 시스템은 결국에 첫 번째로 이 에이전트들을 어떻게 쪼개고 어떻게
그 오케스트레이션 하는지가 좀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제가 적은 것처럼 또 멀티 에이전트라는 게 좀 중요한데, 이 멀티 에이전트를 실행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그 각각의 에이전트들을 막 클로드 코드나 아마 코덱스 사용하다 보면, 많이 사용하다 보면 얘가 컴팩팅이라는 걸 진행을 할 거예요. 그 컴팩팅이 뭐냐면 그 각각의 어쨌든 그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컨텍스트의 양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양이 넘어가면은 그 다음 내용을 위해서는 이렇게 그 서머라이즈 하거나 컴팩팅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어 이걸 멀티 에이전트로 나누다 보면 그 컴팩팅이나 서머라이즈를 덜 해도 돼가지고 컨텍스트 루징이 좀 덜 발견되긴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요즘에는 좀 덜하긴 한데, 그 로스트 인 더 미들이라고, 뭐 레그를 활용하든 아니면 시스템 프롬프트에 넣든 이 컨텍스트 에이전트가 갖고 있는 이 컨텍스트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뭐 처음과 끝에 대한 그 내용들은 좀 잘 리트리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한 100만 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중간쯤에 있는 내용들은 좀 루징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최근 모델들은 얘가 좀 더 좋아지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저희는 코사이언티스트라고 말할 거면 1%의 성능이라도 향상을 시켜야 돼가지고, 보통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이 코사이언티스트 그 프로덕트를 사용하면 멀티 에이전트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계획 에이전트가 돌아가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문헌 조사를 위한 에이전트가 돌아가고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마 UI UX로 보이거나, 아니면 그게 안 보이더라도 그 언더넥스에서는 그게 실제로 진행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계획 실행, 결과 관찰, 다음 결정, 이거를 위한 여러 가지 멀티 에이전트를 만들고,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건 계획 실행을 좀 따로 놓고, 문헌 조사 따로 놓고, 이제 오믹스라 그러면은 뭐 특정 오믹스별로 뭐 서브 에이전트를 만들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요. 그래서 보통 이 계획 오케스트레이션이 그 코사이언티스트를 이루는 제일 중요한 축 중에서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전에 여기서 멀티 에이전트를 하는 이유 중에서 또 하나가 컨텍스트의 양이 제한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여기서 컨텍스트 하네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우리가 에이전트한테 어떤 정보들을 넣느냐가 그 이 에이전트의 결국에 답변에 대한 퀄리티가 엄청나게 좌지우지를 해요. 이게 저희가 그냥 LMM을 사용을 하면 당연히 LMM의 트레인에 대한 답변을 주겠지만, 저희가 원하는 거는 뭐 바이오 인포메틱에 대한 특정 분석이나 바이오 데이터를 분석을 했었을 때 어떤 이유든지 페일했으면 뭐 브리세프 결과를 본 다음에, 여기 대학교가 낮아가지고 뭐 문제가 있었네?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원하잖아요. 물론 기본 LMM도 어느 정도는 하지만 이 도메인의 스페시픽한 노리지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맞게끔 정보를 주는 게 보통 스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얘를 실행한다고 했었는데, 저희는 이 분석을 할 때 어, 바이오인포메틱의 특정된 툴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저희가 샷건 메타지노무 한다 그러면은 뭐 텍소노미얼 할 때는 메타플린이라는 툴을 사용할 거고, 뭐 펑셔널 콜링 할 때 뭐 휴먼 포라는 뭐 툴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됐었을 때 얘네들을 다 일관적으로 좀 툴 콜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툴 콜링이라는 것도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네들 두 가지를 어, 시기적절하게 넣는 게 좀 또 컨텍스트 하네싱 중에서 키예요. 예를 들어서 스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케이덴스도 그렇고 클로드도 그렇고 다양하게 있어요. 케이덴스 같은 경우는 스킬들이 한 200개 정도가 있고, 저희도 한 스킬이 한 2, 300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2, 300개의 정보를 LMM에다 다 던지면 당연히 퍼포먼스가 안 나옵니다. 왜냐면은 그 컨텍스트 양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어떤 스킬을 콜링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어떤 스킬을 좀 더 읽어가지고 분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하고 툴 자체도 어떤 시점에 어떤 애들을 넣어주냐, 이런 것들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스케일을 어떻게 구조화를 시켜서 주면 좀 더 퍼포먼스가 좋아진다. 아니면 스케일을 좀 랭킹을 미리 매겨가지고 유저의 커리에 따라가지고 그 랭킹에 해당되는 뭐 탑 5만 이제 좀 더 인덱스하게 본 다음에 거기서 뭐 실패한 게 있으면 다음 거를 본다던가, 이렇게 좀 스케일을 좀 컨텍스트에 맞게끔 넣는 방법들도 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 하네싱이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고, 이제 세 번째로는 아까 전에 뭐 생각과 실행과 검증이라고 했었는데, 그 실행도 너무 중요해요. 이게 보면 바이옴니 더해가지고 뭐 저희 것도 그렇고 케이덴스도 그렇고 클로드 사이언스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다 격리된 샌드박스에서 실제 분석을 돌리거든요. 유저가 어떤 요청을 하면은 그 분석에 대한 요청에 아예 뭐
AWS 뭐 배치를 사용하든 뭐 다른 뭐 컨테이너 서브 그 에이전트 바탕의 그 서비스를 사용하든 그런 격리된 샌드박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 이유는 당연히 저희 이 오믹스 분석을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그, 그 어떤 분석이냐에 따라서 이 환경들이 세퍼레이트 돼야지 그 버전 컨플릭트 된다 그런 것들이 없고 당연히 또 결과의 그 신뢰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게 또 큰 이유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격리된 샌드박스에서 해야지 이게 어쨌든 에이전트가 실행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권한을 넘어가지고 실행하면 안 되는 스크립트를 얘가 혹시라도 짜가지고 분석을 했었을 때 그 영향이 격리된 샌드박스에만 있고 실제로 뭐 이게 돌아가는 뭐 백엔드나 뭐 이런 뭐 실제 서버들이나 이런 데 영향이 안 가게끔 디자인을 해가지고 보통 모든 이 코사이언티스트를 하는 데는 클로드 사이언스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이건 격리된 샌드박스에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클로드 사이언스도 격리된 샌드박스 옵션을 줄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 액션을 한 결과들을 스스로 저희가 스킬들과 여러 가지를 활용해가지고 좀 자가 수정을 하게끔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세 가지가 제가 말해드렸었던 이 시장에서 말했었던 바이옴니, 뭐 케이던스, 구글 코사이언티스트, 클로드 코사이언티스트, 클로드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저희까지 해가지고 모든 애들들이 하는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이 세 가지 이루는 축이. 그리고 제가 다음에 얘기 드릴 거는 제가 알기로 여기 있는 모든 애들들이 아직 구축은 안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게 크게 놀리지 베이스하고 이 벤치마크를 좀 더 고도화하는 거에 있긴 한데 그걸 진행하기 앞서가지고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좀 너무 빠르게 스킵한 것도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질문 있으시면은 그 채팅으로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만약에 없으면 다음 걸로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거의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코사이언티스트들이 실제로 이루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 까먹었네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뭐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뭐 지노믹스, 트랜스펙툼, 에피지노믹 뭐 여러 가지 오믹스에 대해서 실제로 인풋을 업로드를 하시면 대부분 다 분석이 되게끔 지금 다 되어 있긴 합니다. 요 결과 그래프들은 사실 저희 회사 제품이긴 한데 제가 그 전에 말했던 바이옴니, 케이던스는 해당이 안 되고요. 바이옴니에서도 실제로 비슷하게 데이터를 하면은 당연히 exactly하게 똑같진 않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그 분석이나 그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요. 클로드에서도 진행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얘는 제가 얘네들이 어떻게 진짜 분석이 되는 걸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한 가지 갖고 왔는데 동영상에 갖고 왔는데 근데 이 동영상이 사실 오믹스가 아니에요. 구조 예측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메커니즘 자체는 동일해가지고 제가 비디오를 잠시만 키긴 하겠습니다. 메커니즘 자체는 아예 동일합니다. 그래서 유저가 이렇게 쿼리를 던지면 자료 조사를 하죠. 얘들은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애들이 다 이렇게 자료 조사를 합니다. 왜냐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최초의 FDA 신약에 대해서 이 베트캐스트란트라는 애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유저가 이제 거기에 대한 죄송합니다. 복합체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근데 실제로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두 번째로 중요할 때 컨텍스트 하네싱에서 스케일을 읽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관련된 스케일들만 지금 읽는 형식이거든요. 이게 뭐 저희도 그렇고 대부분 막 200개, 막 300개의 스케일들이 있는데 얘 다 넣을 수 없으니까 관련된 스케일들을 읽고 실제로 방금 컨테이너화 돼 있었다는 거기서 코드를 진짜 실행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모든 에디트들이 그렇지만 이렇게 보통 특정 분석의 컴퓨팅 요구량이 많으면 보통 이런 식으로 다 승인 거부들을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만큼 돈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게 분석이 진행이 되면은 예측을 하고 그래서 GPU 세션을 이제 돌린 거고 그리고 일단 이 예제는 저희 회사 제품이긴 한데 저희 회사 제품을 제외하고도 바이옴니도 그렇고 클로드 사이언스도 좀 비슷한 형식으로 보여드리긴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유저가 바로 만들었었던 이 PDB 구조들에 대해서 체인 구조를 바로 이렇게 뷰어로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큰 논리지가, 그러니까 이 전 과정들이
제가 아까 전에 말했었던 그 멀티 에이전트가 해가지고 이렇게 이 앞단에서의 그 자료 조사를 하는 어떤 에이전트가 있는 거고 실제로 분석을 계획하는 에이전트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컨텍스트 하나이싱에서 중요했었던 스킬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스킬들을 바탕으로 이 관련된 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얘 같은 경우에는 막 MPNN 프로틴 MPNN이나 그런 것들을 아마 사용할 텐데 관련된 툴들을 또 저희가 맞게끔 툴 콜링 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실제로 격리된 환경에서 돌아간 이 전과정을 좀 보여주는 예제여서 한번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여기서 질문이 네.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물론 뭐 타 제품 타 뭐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나 이런 것들 범용 AI 에이전트 도구에서도 이런 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하네스 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부분 뭐 툴을 돌린다거나 이런 행위들이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LLM이 생성한 툴을 돌렸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지금 보여주신 어떤 제품에는 그런 툴이 다 디자인돼서 제공된다면 그거는 좀 다른 메커니즘이 그래서 보통 이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일단 조금 정정하려면 네. 코덱스나 그러니까 챗GPT나 클로드한테 그냥 던지면 이런 화면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바이옴이나 클로드 사이언스 걔네들 같은 경우는 이런 비슷한 화면이 나올 텐데 뷰어도 나오고 클로드 사이언스는 뷰어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런 뷰어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하는 경우는 네. 별도로 이제 별도로 구성을 다 구성을 하는 거죠. 네, 그 제품화가 된 거네요. 네. 다 그래도 아마 클로드 사이언스도 만약 그걸 한다 그러면 다 제품화가 되어 있는 거고. 네. 근데 왜냐면 여기서 이제 조금 저도 궁금했던 거고 뭐 예상했던 거긴 한데 그게 명확히 이제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솔루션들을 사거나 그 고려해야 될 요소인 것 같아서. 막 그쵸. 약간 네. 한 번에 그렇게 뷰어도 보여주고 이게 단순 분석만 하는 게 아니고 그 후처리도 되고. 근원적 질문인데 뭐 에이전트 도구 요즘에 뭐 범용 너무 많은데 그걸로 과연 연구를 가속할 수 있냐 한다면 뭐 반쯤은 되는데 이런 것들은 기능은 아직 부재한 건. 제가 봤었을 때는 어쨌든 콧사이언티스트로 레이블된 것들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냥 범용 LMM은 사실 연구로서는 좀 못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저희도 그렇고 다른 애들도 그렇고 이 스케일스나 이런 컨텍스트 하네싱에 엄청 신경을 쓰거든요. 왜냐면 그거에 따라서 그 벤치마크의 성능이 너무 차이가 나요. 제가 여기에다가 너무 광고성 멘트 같아서 벤치마크 결과는 안 넣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것들에 대해서. 근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희 것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클로드 옵스를 사용해가지고 4점 포인트를 사용해가지고 특정 벤치마크에 돌렸을 때 뭐 한 60, 70점이 나온다고 하면은 저희 스킬들도 그렇고 다른 스킬들을 사용하면 막 90점, 막 98점 이렇게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범용 LMM을 사용해가지고는 코사이언티스트 그러니까 이런 분석은 좀 못한다는 게 조금 맞는 것 같고요. 정확히 범용 LLM 플러스 범용 에이전트. 들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런 것 같고 어쨌든 뭐 저희 제품이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클로드 어쨌든 회사들이 코사이언티스트라고 말하는 애들 이런 거 어느 정도 인터그레이션을 하거든요. 그런 애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믿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것들에서 좀 부족한 점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아마 다음 얘기가 나올 건데 그래서 아까 벤치마크 얘기도 하신 거군요. 네. 범용 벤치마크가 중요하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좀 얘기할 거가 이게 사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었지만서도 LLM의 기본적인 문제인 할루시네이션이 100% 해결되지는 않아요. 분석을 할 때 저희가 스케일을 애딩할 때도 있고 당연히 논문의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파이프라인을 짤 때 특정 툴에 대한 논문을 읽고 그 논문을 바탕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그 툴을 어떤 식으로 이 분석에 넣을지를 검토를 하잖아요. 그런 양식들을 컨텍스트 하네싱에 다 넣어놨어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클로드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럴 텐데 그럼에도 이런 문제 그 할루시네이션이 100% 확정이 되지도 않고 근데 사실 보통 이런 걸 사용하는 대부분의 유저들은 고객사들은 사실 그 제약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진짜 할루시네이션을 거의 최대한 0까지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진짜 최소치까지 줄이려고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이 데이터 자체가 좀 데이터 생산에 대한 거는 좀 더 편해지고 근데 이제 좀 힘들어진 게 멀티오믹스의 분석과 멀티모달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여기를 연결성이 있게끔 분석을 하는 게 당연히 싱글 오믹스보다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해야 돼요. 실제로 클라우드 사이언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모든 애들이 싱글 오믹스, 예를 들어 싱글 셀만 분석하겠다. 아니면 내가 메타지노만 분석하겠다. 웬만해서 다 잘 할 겁니다. 제가 다른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저희 제품 기준으로 하면은 대부분 다 잘 하고요. 근데 아마 다른 제품들도 어느 정도는 잘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멀티오믹스로 가게 되면은 일단은 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제 보통 요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어 놀리지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사실 LMM이 나오기 전부터도 조금 있었었던 것들이긴 한데 어 간단하게 말하면은 제가 이걸 좀 슬라이드를 좀 번갈아 갔다 왔다 갔다 할게요.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구축하고 있는 놀리지 그래프의 한 가지 예시예요. 근데 이거를 좀 보여드리기 편하려고 조금 그냥 갖고 온 건데 보통 놀리지 그래프는 노드하고 엣지 여기서 보통 릴레이션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관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하나의 노드들은 제가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이게 디지스일 수도 있고 스몰 몰레큐일 수도 있고 진일 수도 있고 여기 노드들 타입이 정말 여러 가지거든요. 제가 약간 지금 다 보여드리기 좀 그래가지고 좀 하이드를 시켜놨는데 노드들의 타입만 막 한 60개, 70개가 되는데 거기가 뭐 디지스도 있고 진 관련 것도 있고 프로틴도 있고 그래서 프로틴 인터랙션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성을 해놓는 보통 이유들이 이게 저희도 그렇고 다른 회사들도 좀 이러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놀리지 그래프들 하나하나의 노드들과 엣지들에 다 PMID들이든 아니면 그 DB에서 왔으면 DB에 대한 소스 값들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노드들과 노드들이 어떤 인터랙션들이 있는지 여기 지금 그래프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나 보면은 이거는 뭐 effect라고 나오고 얘는 뭐 이게 아마 physically interact일 거예요. 그래서 이 지인과 지인은 어떤 형식으로든 physically interact 하는 거고, 이 디지스하고 이 스몰 모레큘하고 진도 뭐 어떤 어펙트가 있는 건데, 이걸 사실 엣지들을 클릭하다 보면 이 어펙트가 어떤 뭐 이니비터인지 뭐 그런 것들도 나오고, 뭐 당연히 노드나 엣지들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이고, 대부분의 뭐 저희도 그렇고 아마 다른 데도 이걸 좀 구축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말한 대로 할루시네이션을 최대한 낮추고 정말로 그라운드된 기반의 신뢰성을 만들어주기 위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런 엣지들을 이렇게 연결하다 보니까 얘네들을 사실 이 노드가 이 노드하고 이렇게 이런 엣지로 연결되는데 또 이 노드가 또 따로 연결되는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제가 이게 일부분만 보여드리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 노드의 양이 1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 1400만 개고 릴레이션십의 양이 2억. 거의 2억 개네요. 저도 2억 개네요. 그 정도로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 양들이 많아지는데 이렇게 구성한 첫 번째는 아까 전에 말한 그 신뢰성을 확보하는 거. 두 번째는 이 멀티오믹스나 멀티모달들이나 이렇게 고객사들이 보통 요청하는 것들이 하나의 오믹스로만 해결되면 좀 다행인데 보통 신약 개발이나 여러 가지를 했었을 때는 뭐 프로틴 인터랙션, 프로틴 디지스 인터랙션, 프로틴에서 시작되는 뭐 지인 프로틴, 그러니까 지 프로틴, 뭐 디지스, 뭐 드러그 인터랙션, 프로틴 인터랙션 이것들을 다 이렇게 그 정보들을 리트리브 해야 되는데 그런 형태로 됐을 때 이런 놀리지 그래프가 어쨌든 크게 보면 관계성 DB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 걸 구축할 때 좀 좋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요즘 많이들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것들은 보통 클라우드 사이언스나 구글 같은 애들은 제공을 아마 안 할 거고 제공을 아마 나중에도 안 할 거고 왜냐면 얘는 결국에 백엔드는 어디에 얘가 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게 약간 DB 형식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좀 앞으로 넘어가면 그 저희 회사들이든 제 회사든 아니면 바이옴이든 케이덴스 같이 약간 하나의 사스 서비스로 되는 애들은 아마 이런 거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하나의 회사의 자산이 되는 것도 맞아서. 근데 아마 클라우드 사이언스나 구글이 아마 이걸 직접적으로 구축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 백엔드 서버를 연 다음에 하는 거가 현실적으로 아마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나중에 코사이언티스트를 하는 사스 서비스에서 조금 얻을 수 있는 좀 큰 장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게 벤치마크에 대한 약간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것부터 먼저 좀 얘기 드리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벤치마크들이 요즘에 엄청 많이 나와요.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제가 오른쪽에 적은 진 벤치 프로 같은 경우는 오픈 AI에서 나온 거고 코드에서도 뭐 나오고
뭐 로쉬에서도 뭐 최근에 몇 개월 전에 뭐 나왔고 이렇게 뭐 파마시티컬에서도 나오고 빅테크에서도 나오고 걔네들이 다 이 라이프 사이언스나 오믹스나 뭐 이런 쪽에 특화돼 가지고 벤치마크를 많이 내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지금 현재까지 나왔던 제가 생각했을 때 오픈 AI 제외하고 모든 벤치마크들의 문제점들이 뭐냐면 어, 지금 이거 보면 그 98점이 나오잖아요. 얘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된 거냐면 그 기본 클로드 모델에다가 그 사실 얘가 그 저희 회사 이 논문에서 사실 저희 회사가 오픈 소스로 된 그 스케일들이 있어요. 그거를 물렸을 때 이 벤치마크에서 98점이 나왔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는 게 이 오픈 AI 진벤치 프로를 제외한 거의 모든 벤치마크들의 그 답변의 구조들이 질문이 있고 이게 혹시 제 손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질문이 있고 이 미리 정해진 값들이 있어요. 이렇게 정해진 값들이 있는데 이게 단점이 뭐가 있냐면 이 에이전트 구성이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좀 그 실행을 하고 오류를 수정하고 그다음 다시 생각을 하고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에이전트로 돌리고 거기다가 거기에 필요한 도메인 스킬을 얻고 그 답변이 정말로 단순히 스트링 매치나 레인지 매치로 나오는 정도의 값이라고 하면은 정보를 좀 그러니까 스킬들을 잘 주고 컨텍스트를 잘 주면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도 요거를 많이 개발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이 생각하는 과정들이 그러니까 결국에 코사이언티스트가 원하는 바는 최종 목적은 사실 오믹스 분석의 자동화 플러스 알파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언티스트를 생각하는 그 이런 생각을 더 넓히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분석만 끝내는 게 아니고 분석 바탕으로 다른 인사이트를 제공하거나 그러고 싶은 건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 생각하는 작업, 그러니까 이 리즈닝 프로세스를 벤치마크가 많이 검증을 해야 돼요. 사실 대부분의 벤치마크들이 그렇게 좀 되어 있지 않고 이 진벤치 프로 같은 오픈 AI에서 나온 애가 거의 유일하게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실제로 추론 루프를 그 이 그레이드에 포함을 시킨 벤치마크입니다. 얘 같은 경우가. 근데 얘를 제외하고는 사실 그거를 좀 잘 안 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리즈닝을 검증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다른 LMM을 사용해가지고 리즈닝 프로세스를 검증해도 되는데 원본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그 엑스퍼트가 붙어가지고 리즈닝 프로세스를 진짜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 질문을 던져가지고 오픈 AI는 그걸 했어요. 그 리즈닝에 대해서 진짜로 그거를 엑스퍼트한테 다 보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검증을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얘네 그 사이트에서 읽어보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 회사도 이런 형식의 benchmark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아마 점점점 다른 회사들도 결국에 이 AI 컷사이언티스트가 잘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면, 물론 실사용자들의 그 유저 경험도 중요하지만, 벤치마크로 보여주는 것도 제일 좀 좋은 하나의 포인트여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좀 과정 판단, 그러니까 리즈닝에 했었었던 그 과정들을 좀 그레이딩 하는 것들도 좀 많아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크게 좀 말씀드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말하면 AI 사이언티스트를 활용해가지고 요즘에 오믹스 분석을 자동화하려는 게 정말 많습니다. 클로드도 그렇고 뭐 다른 뭐 구글도 그렇고 스타트업 같은 제미나이 뭐 저희 회사 뭐 여러 가지들이 있고 여기에 최종 목표는 단순히 그러니까 오믹스 분석을 자동화하는 게 아니고 오믹스 분석 자동화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통 사이언티스트가 액팅하는 행위들도 얘가 서제션하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최종 목표긴 해요. 그 모든 이 코사이언티스트를 만드는 회사들은. 그리고 이를 이루는 크게 세 축은 뭐 계획 오케스트레이션. 보통 여기에 들어가는 게 멀티 에이전트하고 뭐 여러 가지 같은 게 들어가고 두 번째가 컨텍스트 하네싱. 여기에 뭐 스케일들의 정보를 어떻게 줄지, 툴 코딩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줄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이제 세 번째가 보통 그 리액트에서 나오는 액팅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액팅을 잘한다는 게 격리된 환경에서 어떻게 좀 잘 돌릴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제가 그 끝에 말한 대로 그 두 가지가 한 가지가 그 놀리지 그래프를 해가지고 좀 더 흔히 제약사들이나 뭐 이런 신뢰성이 정말 중요한 데들한테 좀 더 신뢰도 바탕에 답변을 주고 좀 이렇게 멀티오믹스나 이렇게 좀 여러 가지의 정보들이 필요한 것들을 좀 더 맞는 형식으로 줄 수 있는 놀리지 그래프나 좀 리즈닝을 실제로 검증하고 실제로 사이언티스트들이 판단하듯이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벤치마크들을 좀 요즘 코사이언티스트를 만드는 회사들이 좀 노력하고 있는 방향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대부분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부분 다 이미 다 이룩된 거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회사들마다 좀 다른 거고 네 번째들은 요거를 좀 다 하려고 하고 있기는 해요. 현재 시장 상황.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결국에 이제 그 목표가 이제 과학자들처럼 생각하고 뭔가 연구를 더 이제 further하게 더 연구를 진전시키기 위해 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설치 기반이 그러면 소스가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대부분의 LLM 기반의 서칭 엔진이라든지 뭐 등등의 것들이 논문을 검색할 때 이제 오픈 액세스 논문들만 검색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 이제 컨트롤 액세스에 있는 논문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 또는 이제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자체 기반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PDF로 받아서 아예 DB로 넣어놓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약간 그렇게 되면 약간 매뉴얼이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뭔가 좀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또는 그런 게 궁금하긴 하네요. 왜냐면은 결국에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그 데이터가 솔직히 부족할 수도 있긴 할 거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인 이제 분석 관련되던 논문을 다 대부분 오픈이지만 약간 놀리지 베이스로 약간 새로운 기전이나 이러한 논문들은 컨트롤 액세스에 있는 논문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맞아요. 사실 그래서 그거 방법을 약간 세 가지로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도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은 사실 abstract돼 있거나 아니면 오픈된 애들만 읽었을 때 웬만해서 원하는 답변의 수준을 주기는 줬었어요. 근데 이건 아마 크게 이 AI 사이언티스트 두 가지로 나온다 그러면 첫 번째는 분석 단계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진짜로 사이언티스트가 결국에 분석한 거를 생각한 다음에 결과를 도출하는 게 있을 텐데 아마 이 첫 번째 했었을 때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는데 이 두 번째는 사실 저희도 그렇고 대부분의 코사이언티스트를 하려는 회사들이 좀 더 아직은 조금 미흡한 게 맞거든요. 그래서 아직 여기 그 정도까지 문제가 된 적은 없는데 그런 문제가 당연히 있을 거 알아가지고 저희가 좀 생각했었던 것 중에서 하나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결국에 한 가지는 그 놀리지 그래프였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놀리지 그래프화는 약간 이게 좀 규격화되어 있는 이게 어쨌든 DB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DB여가지고 스케마가 있거든요. 보통 뭐 MySQL 하면은 테이블 스케마들이 다 있잖아요. 그 형식으로 있던 스케마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어쨌든 다 그 DB들에서 온 거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새로운 뭐 약물을 개발한다고 했었을 때 이미 있는 것들을 좀 할 수 있게끔 얘를 좀 주려고 하는 게 첫 번째고 그래서 놀리지 그래프로 하는 게 왜냐면 실제로 그렇게 막아져 있는 것들을 저희가 PDF로 주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 그게 정말로 사실 어 너무 매뉴얼한 작업이 맞고 어 사실 그것도 있었긴 했었어요. 어쨌든 막아져 있는 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고객한테 제공을 해도 되는 건가? 라는 문제도 있기는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걔는 조금 익스플로드가 됐었고,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노리지 그래프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어쨌든 아까 전에 컨텍스트 하네싱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스케일스에서 최대하게 저희가 이 스케일스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최대한 새로운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은 스케일스에 또 좀 넣으려고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한 가지는 컨텍스트 하네싱에서 좀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의 스케일스를 좀 더 업투데이트로 하는 거하고 제일 큰 거는 논리지 그래프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긴 합니다.